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안진영님,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으시고, 어디 학원으로 가냐고요? 그걸 제가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을까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네. 저야 당연히 저희로 오라고 하겠지만, 우리 회원님께서 잘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네, 정부에서 이번에 부동산 세제, 이게 맞나? 세제 개편. 요새 세금 문제가 부동산 이슈로 굉장히 강력한데, 잘 들리시군요. 반갑습니다. 오늘 종부세, 그렇죠. 양도세, 결국 전반적으로 세금 부분이 많이 개편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고민을 할 것들이 더 추가로 생기게 돼버렸죠. 음, 오늘 뉴스 보셨죠? 종부세, 양도세 이 부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쵸. 장특공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종부세는 이제 세금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금이 늘어났다 보시면 돼요. 근데 세금은 누가 내느냐? 돈 번 사람이 내죠. 네. 돈을 번 사람이 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투자자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고 싶은 게 정상인 거고, 그렇죠? 우리의 욕심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싶잖아요. 하지만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번 만큼 내는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선에서 멈춰지느냐 안 멈춰지느냐가 이제 여러 가지 관건일 텐데 현재 우리는 부동산 경공매를 하다 보니까 아마 단기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단기 매도 입장에서는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뭐 2년 이상 보유하거나 또는 실거주용이거나 장특공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경공매하는 분들에게는 현재 오늘 발표된 부분이 크게 뭐 체감상 와닿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 순간들에서는 약간 그런 영향은 없겠지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반 경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시장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 오늘 세금이 만약에 한번 같이 쓰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금 부분이, 갑자기 좀 더 크게 키워볼까요? 잠시만요.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크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자, 오늘 핵심은 이제 세제 개편,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라이브를 하려고 한 게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긴 한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장특공. 그 다음에 거의 장특공 없애겠다. 결국에는 보유세, 증세 하겠다가 이제 기본적인 골조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보유를만 한 사람은 더 내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거주를 하면 조금 깎아줄게. 요게 이제 가장 큰 테두리 안에서 들어가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가 주택이나 전반적인 결국 보유세는 늘 수밖에 없어요. 자, 다만 이제 이게 어떤 거에서 피해가 오냐면 전체적인 부동산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라고 낸 세제 개편이 아니고요. 늘어난 만큼 세금을 더 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결론적으로 부동산이 하락하거나 조금 안정화가 되려면 공급 말고는 답이 없는데 공급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고 세제 부분만 나왔다 보니까 현재 지금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 이 세금을 조금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좋냐? 오히려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더 좋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는 전세, 월세 같은 임대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실거주 시장이 있고,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세금을 깎아줄게 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전세를 놓던 집들도 최종적으로는 전세를 나가라고 해야 되고 내가 집을 들어가야 세금이 싸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저기 뭐죠? 세금을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전세를 맞춰놓거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임대 사업이잖아요, 사업.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조건 세입자분들에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결과적으로 전세나 월세 매물은 당연히 더 줄어들 것이고 왜냐면 실거주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매물들조차도 당연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세금이 사실은 집 가진 사람이 당장은 내지만 그게 결국에는 전월세 가격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월세 값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그거는 그냥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전세 월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로 더 낮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순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자, 부동산 경매 그리고 공매 시장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서울에, 왜냐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서울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지, 내가 돈이 없을 뿐인 거지, 이제 서울에다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 게다가 빌라를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요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파트, 서울 아파트예요. 평균 매매가가 한 1년, 2년 전이 평균 15억이었고요. 지금은 못해도 최소한 한 17억 이상은 할 거예요, 평균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 올랐잖아요. 사실 최근에 아파트 서울에서 떨어진 집은 없습니다. 그 집은 이상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이 그동안에 떨어졌다는 거는 단 하나도 없고요. 무조건 유지 혹은 오른 것밖에 없지 매매가가 하락한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평균 매매가가 15억 얘기하던 게 언제냐면 한 2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훨씬 더 늘었을 텐데 내가 지금 당장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면 우리가 그 시간만큼을 따라잡고 수익률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일반 매수 시장이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는 장점이 뭐냐? 부동산 경매나 공매로 저렴하게 취득이 된다.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최고 장땡입니다. 투자에서는 좋은 부동산을 싸게 사는 게 최고의 투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경공매를 하는 이유도 스킬 남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하니까 싸게 사는 거지 이게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란 거를 여러분들이 낙찰 받아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고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경공매가 낙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도 찾아야 되고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또 나름 시세조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다고 바로 낙찰되는 것도 아니야. 임장도 가야 되고 수리하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노력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싸게 사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싸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에어컨 소리가 갑자기 저게 계속 돌아서 중간중간 약간의 소음이 들릴 수 있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경매도 좋고 공매도 좋은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매는 대중적이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처음 도전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경쟁이 치열해요. 근데 공매는 뭐냐? 대중적이지 않아서 경쟁이 없는데 진입 장벽이 조금 있어. 그래서 장단이 있습니다. 경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들어간다는 반면 하에 공매는 체크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런데 내가 수익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부동산 공매가 절차는 똑같으니까 공매가 훨씬 더 나을 텐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공매가 관심이 있어도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물건 검색이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물건 검색을 해도 물건 개수가 별로 없다. 여러분들이 한번 소음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물건 검색을 여러분들이 공매로 해보신 분 계신가요? 공매로 물건 검색 해보신 분들 계시면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 개수가 생각보다 어때요? 별로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안 그래도 물건이 많아야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텐데 개수가 별로 안 나오니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을까?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조금 더 수익이 크게 나면 좋은데 크게 나는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들 걱정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쵸 많이 적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다. 첫 번째, 물건 검색하는 방법을 모른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매처럼 물건 검색을 하면요,
물건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예를 들면 서울 빌라 를 검색한다 하면 지금 예를 들면 한 2,000건이 있다. 그러면 공매에서 서울 빌라를 검색하잖아요. 잘해야 200건 나올까?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이렇게 적다고? 근데 어떻게 돈을 벌지? 하겠지만 실제로 공매로 서울 빌라를 검색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따로. 그거를 알아야만 하는데 실제로 이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200건이 아니라 거의 경매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 2,000건은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공매의 종류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공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하실 때는 뭐 압류재산 공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매 파트에 대한 어떤 종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면은 당연히 그냥 한 가지 종류의 서울 빌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른 옆에도 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건만 나오니까 내가 보는 게 단 줄 알아. 근데 공매 시장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내가 못할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제 하나의 물건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수익화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물건을 하나 검색을 해야 하는데 함께 보면서 분석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물건은요,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냐면 경쟁이 없는 걸 좋아하는 분. 사실 다 단돈 낙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제 예상에는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단독 낙찰로 받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명도 걱정하고 싶지 않은 분도 좋아요. 자, 명도가 관심이 없는 거, 공매는 권리 분석도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방법이 달라서 모를 뿐인 겁니다. 경매는 권리 분석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공매도 어렵지 않은데 방법이 다를 뿐이야.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명도 걱정하고 싶지 않은 분, 그리고 시세 차익이 최소 7천만 원 이상 나기를 원하는 분 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오늘 물건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시세 차익이 7천만 원 정도를 벌고 싶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그냥 뒤로 가기 해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7천만 원은 내가 벌 수 있는 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볼까요? 자, 바로 이 물건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함께 보시죠. 자, 이 물건은요, 압류재산 공매라는 물건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공매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자, 이 공매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금을 안 내서 나오는 공매를 압류재산 공매라고 부릅니다. 자, 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는요, 경매하고 비슷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른 포인트로 물건을 검색하고 찾아내야만 하는데요. 자, 이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서울에 있는 서대문구 쪽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연희동이라는 동네에 있는데요. 여기 있는 어찌됐건 빌라인데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보니까 자, 요렇게 생긴 빌라래요.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어때요? 좀 오래됐죠. 딱 봐도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빌라인데 이 물건의 1층입니다. 1층. 야, 1층 빌라가 과연 선호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1층이 1층이 아니에요. 사진 보세요. 잘 보세요. 빨간 화살표 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1층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상 2층이죠. 왜냐면 밑에 필로티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필로티가 있는 그 위에 층 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1층이 2층이죠, 2층. 게다가 조금 더 예리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눈에 띄실 텐데, 요 보이세요? 요 집이에요, 요 집. 어때요? 지금 수리 상태가 어때 보이시나요? 수리 상태가 가장 우리가 경공매를 할 때 눈여겨보면 좋은 게 이 샤시입니다. 샤시 색깔이 굉장히 깔끔하죠. 그쵸? 그러면 오래된 빌라지만 내부는 어느 정도 수리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아도 굳이 수리를 안 해도 되겠네?
수리 비용이 좀 첫 번째 굳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빌라들의 특징이 주차 환경이 굉장히 부족한데 우리 물건은 지금 어때요? 주차장도 지금 잘 갖춰져 있죠. 이 점이 우리 물건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뒤에 있는 후 뒷부분도 역시 어때요? 다 지금 샤시가 교체가 됐어요. 왜냐면 위층 봐보세요. 위층 보면 샤시가 뒤에가 어때요? 옛날 초록색깔 약간 알루미늄은 아닌데 오래된 샤시거든요. 근데 밑에는 어때요? 여기 있는 이 작은 창이 뭐냐면 주방창일 거예요. 주방창. 주방창도 샤시를 다 갈았어. 왼쪽, 오른쪽 방 샤시야 거실 샤시까지 싹 다 갈았다. 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쭉 사진을 볼 텐데, 자,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이 현재 무슨 공매냐? 바로 압류재산 공매라는 것이에요. 경매랑 비슷하다고 했죠? 하지만 전혀 다른 포인트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해당 물건의 재산명세서라는 것을 분석을 해볼 텐데요. 함께 보실게요. 자,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재산명세서는요. 경매로 치면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 보면 임차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전입신고 날짜도 나와 있죠. 24년 8월 달에 전입을 하셨는데 실제로 경매랑 권리 분석은 얘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보려면 밑에 등기상 가장 선순위에 있는 등기가 중요하겠죠. 여기 보면 25년 10월 달이 말소기준 권리예요. 그런데 그 전입신고는 어때? 24년도죠. 그러면 해당 임차에는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쯤까지 오면 경매만 하는 분들은 아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네. 그러면 돈을 다 물어줘야 될 텐데 그냥 안 볼래라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류재산 공매는요. 대항력이 있어도 해도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항력이 있어도 해도 되는 물건을 분석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봤던 재산명세서 안에는요. 뭐가 숨어 있냐? 바로 숨겨져 있는 세금의 액수들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재산명세서를 띄워볼게요. 자, 이 세금 액수가 왜 중요하냐면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지금 1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1억을 우리가 물어줘야 돼. 근데 물어준다는 게 무조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낙찰이 1억보다 높으면 그 돈 안에서 배당이라는 걸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낙찰가를 1억보다 높게만 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1억보다만 높게 쓰면 장땡이 아니라 그보다 그 배당금에서 먼저 세칙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 걔네들이 세금이라는 거예요. 세금. 근데 경매에서는 왜 그걸 못하냐? 아, 이거 보증금이 약해서 들어가도 되는데 먼저 세치게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경매는 미리서.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세금의 액수가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밑으로 한번 제가 내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도 지금 세금이 얼마? 770만 원, 6,500만 원, 78만 원, 14만 원, 8,840 이런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지만 이것보다 먼저 앞서서 가져가는 세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계산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세금의 액수와 임차인의 보증금 1억을 더한 것보다만 조금 더 높게 쓰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배당을 다 받는다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압류재산 공매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금이 세칙에서 얼마를 가져갈 것인가를 알아내야 되는 게 이제 스킬적으로 운영을 하는 스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그 세금 계산을 좀 해줘야 돼요. 그 세금 계산하는 방법만 우리가 터득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남들이 못 보는 물건인데 내가 수익을 거뜬히 낼 수 있는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가져가는 세금이 맥시멈 지금 가져가는 게 한 700만 원 정도 이내로 저희가 파악이 되거든요. 네, 이 파악하는 방법은 제가 당연히 이제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대로 가져가는 금액이 770만 원보다는 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시세 차익이 최소 7천 이상 난다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1억이죠, 보증금이. 보증금 1억보다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700만 원을 더하면 1억 700만 원 이상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1억 700만 원 이상. 낙찰가가 물론 이제 여기서 집행비 수수료가 있으니까 넉넉히 1억 1천 정도 이상만 쓰게 되면 무난하게 해당 임차인이 뭘 받는다? 보증금 1억을 다 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스킬적으로 하나만 생각해도 경쟁이 없이 받을 수 있으면서 오래된 빌라이지만 수리까지 다 됐죠. 게다가 명도도 어때요? 걱정을 안 해도 되죠. 왜? 보증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돌려받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세 차익이 7천만 원 이상이라는데 진짜일까?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1억 1천에 낙찰이 되게 되면 이게 얼마 정도에 팔릴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의 위치는 이 일대예요. 여기 일대거든요. 한번 볼게요, 시세를. 자, 보면 자, 59제곱미터 이제 18평 정도 되는 거 2006년도에 빌라가 얼마에 나왔냐면 3억 4,500이 보이시나요? 3억 4,500이요, 무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거든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3억 7천도 있고, 3억 4천도 있습니다. 3억 5천도 있고요. 25년도 이상 2001년도 건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3억 4천, 2억 4천도 있죠. 여기 보면 이거는 뭐냐, 투룸이에요, 투룸. 보세요. 11평인데 2억 4천에 나왔어요. 2001년도거든요. 우리도 지금 11평 정도 되는데 우리는 3룸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못해도 얼마는 팔릴까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주변 동네도 3억대, 3억 3천, 이제 지하 1층, 반지하가 1억 4천, 반지하가 2억 3천. 여기 보이시죠? 네, 반지하가 2억 3천. 이렇게 되니까 우리 물건은 적어도 2억 정도에서 1억 9천대면 충분히 매도가 되겠다라는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1억 7천에 받아서 얼마에 매도하면 1억 뭐 못해도 9천을 매도를 하면 차익이 얼마예요? 7천이 아니라 8천이구나. 네, 8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막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무리해서 따라가지 말고 이 안전하고 그리고 충분히 쉽게 벌 수 있는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시기를 놓치시게 되면요, 아마 또 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어떤 경험을 하느냐? 바로 벼락거지가 된다. 자, 다시 지금 시기를 놓치면 여러분들이 벼락거지가 되는 것과 또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자, 우리가 그때 만약에 기회를 잡았더라면 후회하지 않았을 거죠. 그래서 지금 기회를 잡으려면요, 지금 어디에서 뭘 해야 될지 너무 방황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물어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원님들도 실제로 최근에 낙찰 사례 인터뷰를 다녀왔는데 한 건이에요, 한 건. 빌라 한 건에서 팔았더니 시세 차익이 1억 6천이 남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나 싶죠. 근데 그 시장이 실제 있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경매도 좋지만 경매에서 한두 번 정도 해봤다면 공매 시장으로 넘어가서 공략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 고민하면서 한 2달, 3달 시간이 지나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사이에 돈 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 벌고 있는 시장을 다 놓치고 우리가 후회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은 누구나 벌 수 있는데 고민을 하면 못 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려고 많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침 저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오전반, 저녁반 해가지고 공매 실전 저희가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실제 이 물건뿐만 아니라 압류재산, 신탁공매, 그리고 국공유재산 많은 공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고, 중요한 건 우리는 공부가 아니라 실전 낙찰받기 위해서 평생 멘토링까지 함께 가고 물건 추천까지 함께 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딱 하나만 낙찰 받는다는 목표로 도전하셔도 그 이상의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한번 공매를 또 배워보면서 돈을 많이 벌어보실 분들 저와 함께 만나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